자,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것은 원래는 그 세미나를 직접 하면서 촬영을 하려고 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신종 코로나 사태 때문에 아무래도 될 수 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동영상으로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려고 계획을 바꿨습니다. 자, 오늘 그 세미나는 세 가지로 포함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2020년 썸머 SAT,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세미나이죠. 두 번째 거는 SAT 준비 전략, 뭐 초단기, 중기, 중장기, 장기 이렇게 세 가지 나눠서요. 그런 다음에 SAT하고 토플의 관계. 근데 이제 SAT와 토플의 관계라기보다는 뭐냐면요, 토플을 이용해서 SAT에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토플 공부만 하지 말고 기왕에 토플 공부하는 김에, 토플 연습하는 김에 토플을 이용해서 에세이 점수를 올려보자, 그런 얘기죠. 그래서 SAT하고 토플은 사실은 SAT 준비 전략의 일부입니다. 그건 이제 2번 설명을 하고 3번 설명 넘어갈 때 해드리기로 하고요. 자, 1번 2020년 썸머 SAT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SAT 프랩이라고 이름 붙였는데요. 우선 SAT를 그 2020년 여름에 와서, 학원에 와서 준비하시기 전에 먼저 알아둬야 할 게 있습니다. 첫 번째, SAT하고 GPA의 관계인데요. GPA가 SAT의 4배 이상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SAT를 준비하느라고 GPA를 망쳐서는 안 됩니다. 자, 어떤 경우에도 SAT 준비 때문에 GPA가 나빠져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GPA가 SAT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는데, SAT가 뭐죠? 이게 표준화 시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SAT, 토플, 토익, SAT 서브젝트, AP, 전부 다 표준화 시험이에요. 그러면 SAT하고 GPA의 관계는 무엇이냐면요, 다시 말하자면 GPA하고 모든 표준화 시험을 비교한 겁니다. 즉, GPA가 모든 표준화 시험보다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참 재밌게도 AP는요, GPA의 특성과 표준화 시험의 특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GPA 일부러 AP를 들을 수도 있고 AP를 5월 달에 따로 시험을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SAT vs AP라고 했는데 비교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요, GPA 속에 들어있는 AP는 SAT보다 중요한 거고요. 근데 표준화 시험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시험이 SAT입니다. 자, 이제 비교하실 수 있겠죠? SAT하고 AP하고. 네. 다시 한번요. 모든 표준화 시험보다 GPA가 중요합니다. 표준화 시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SAT입니다. 그렇다면 GPA 속에 들어있는 AP는 SAT보다 중요하고 5월 달에 보는 AP 시험은 SAT보다 덜 중요한 거죠. 그렇죠? GPA 속에 들어있는 AP, 그러니까 GPA를 환산할 때 같이 계산되는 AP는 SAT보다 중요하고 5월 달에 따로 시험 보는 AP는 SAT만큼 중요하지 않은 거죠. 이제 아시겠죠? 자, 여러분, IB는 프로그램의 한 종류입니다. 고등학교 프로그램에. 영국 대학교 학제를 이용하는 이 IB는 고등학교 프로그램의 일종인 거죠. 그러니까 특수한 고등학교 프로그램이에요. SAT는 표준화 시험이고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IB가 SAT보다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IB는 GPA의 일부인 거지 SAT가 아니므로.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IB하고 SAT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냐면요, 밑으로 쭉 내려서 더 내려서 볼게요. 바로 클릭한 어나리시스입니다. 다시 앞으로 갈 건데요, IB도 비판적 분석을 중시하는 고등학교 프로그램이고 SAT도 비판적 분석을 중시하는 표준화 시험입니다. 그러므로 그 중요도에서는 IB가 SAT보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두 개는 서로 상호 보존적인 시험이 아니므로, 상호 보존적인 경우가 아니므로 SAT를 했다고 해서 IB를 하는 학생보다 더 나은 게 아니고
IB를 했다고 해서 SAT를 안 봐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요. IB를 했다고 해서 SAT를 안 봐도 되는 게 아니며 SAT를 했다고 해서 IB를 한 학생한테 유리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둘 다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올려 돌아가 볼게요. 그래서 IB가 SAT보다 가중치로 치면 더 중요하긴 하지만 IB를 한 학생도 SAT를 해야 되고 SAT를 한 학생도 IB를 한 학생이 유리하다 그런 얘기죠. IB는 자기네 고등학교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IB 프로그램이 없으면 IB 못하는 거죠 뭐. 그런데 똑같이 SAT 점수가 똑같은 경우에 IB를 한 학생이 유리하다 그 얘기입니다. 이거는 팟캐스트에도 SAT하고 IB의 관계는 잘 나와 있으니까 혹시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오늘 개괄적인 설명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SAT하고 IB에 관한 설명을 더 자세히 필요하신 분들은 꼭 팟캐스트를 밑에 나갈 겁니다. 팟캐스트 주소가요. 꼭 보셔야 되고 단 SAT하고 IB는 둘 다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비판적 분석을 중시하는 그런 시험이고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SAT를 잘 보는 학생은 IB를 할 때 되게 유리하고 IB 성적이 잘 나오는 학생은 SAT 할 때 아주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마치 SAT는 IB는 SAT를 이렇게 정리해 놓은 그런 시험이고 그런 프로그램 같아요. SAT는 IB를 정리해 놓은 시험이고 IB는 SAT를 정리해 놓은 프로그램이고요. 자, SAT하고 토플. 그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SAT는요, 비판적 분석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인 거고, 토플은 영어 사용 능력이 목적인 시험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개의 시험은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아무 상관도 없는데, 그런데 두 개를 다 보는 것을 힘들어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일부 대학들이 둘 중에 하나가 있으면 하나를 면제시켜주고 있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토플 성적이 있으면 SAT를 면제시켜주는 학교들은 저희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거의 절대로. 자, 일반적인 얘기 해드릴게요, 그러면요. SAT 성적이 좋으면, SAT 성적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토플을 면제해주는 학교는 뭐 그럴 수 있으나, 토플 성적이 좋다고 해서 SAT를 면제해주는 학교들은 가시면 안 됩니다. 왜요? 졸업해봤자 취직이 안 되는 학교들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대학을 크게 두 개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요. 내셔널하고 리저널 이렇게 두 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두 개의 분류는 여기까지만 쓸게요. 뒤가 좀 헷갈려서. 이렇게. US 뉴스 무슨 리포트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 US 뉴스라는 리포트 가시면 내셔널하고 리저널 딱 구별되어 있는데 내셔널 N은요. SAT 성적이 수준 이상이면 토플을 면제해준다는 대학은 있으나 내셔널 N은요. 토플 성적이 몇 점 이상이면 SAT를 면제해준다는 학교는 없습니다. 그런데 토플 성적이 몇 점 이상이면 SAT를 면제해준다는 학교는 다 리저널에 있는 거죠. 가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졸업해도 취직이 안 됩니다. 물론 가끔 그 리저널 한 대학이 있는 그 주에서 그 지역에서는 취직이 되는 경우가 있으나 그 주를 떠나거나 혹은 미국을 떠나게 되면 그거는 학교에서 인정 못합니다. 자, 두 개의 차이는 뭐냐면요. 크레딧 트랜스퍼예요. 그러니까 내셔널은 뭐냐면 미국 전역에 미국의 어디에서 어디로 가든지 자기네 대학이 받은 크레딧은 트랜스퍼가 되지만 근데 리저널은요. 트랜스퍼를 안 해주거나 아니면 그 대학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죠. 아니면 그 리저널 학교인 그 대학의 크레딧을 전부 다 검사를 합니다. 금방 비교해 드릴게요, 그러면요. 캘리포니아에 두 개의 주립대학 시스템이 있거든요. 유니버시티 캘리포니아하고 그다음에는 캘리포니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하고요. 뭐 이게 캠퍼스가 아마 9개가 되고 이게 한 23개 이렇게 있는데 캠퍼스가 이건 전부 다 내셔널입니다. All of them. 들어가기 가장 어려운 버클리부터 시작해서 가장 들어가기 쉬운 캠퍼스까지 전부 다 내셔널인데
캘스테이트는 거의 대부분 다 리저널입니다. 그러니까 유니버시티 캘리포니아는 어느 캠퍼스를 나오든지 간에 미국의 어느 대학으로 트랜스퍼를 하거나 대학원을 갈 때 크레딧 트랜스퍼에 전혀 문제가 없지만 캘스테이트는 한두 개의 캠퍼스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트랜스퍼가 안 되거나 크레딧 트랜스퍼가 안 되니까 대학을 안 나오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안 되거나 아니면 그 크레딧을 전부 다 검사를 합니다. 뭐 누가 가르쳤고 내용 뭐고 어떤 책을 배우고 다 검사를 해요. 캘스테이트는요. 그러므로 학교 이름을 직접적으로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알아야 되니까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할 건 뭐냐면 같은 학교인데요. 여러분 유니버시티 오브 위스콘신 주입대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어떤 캠퍼스는 내셔널이고 어떤 캠퍼스는 리저널인 경우가 있는데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메이저 캠퍼스, 마이너 캠퍼스라고 부릅니다. 자, 메이저 캠퍼스는 뭐냐면 가장 그 주립대학 중에서 가장 들어가기가 어렵고 그리고 가장 먼저 세워진 거죠. 그러면 유니버시티 오브 위스콘신의 메이저 캠퍼스가 어디냐면 메디슨입니다. 메디슨. 그래서 유니버시티 오브 위스콘신의 메디슨은 내셔널인데 유니버시티 오브 위스콘신의 나머지 11개인가의 캠퍼스는 대부분 다 리저널이에요. 그러니까 위스콘신에 나왔다 그러면 혹은 미국의 무슨 주립대학을 나왔다 그러면 캠퍼스가 어딘지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which campus 이렇게요. 그러니까 유니버시티 캘리포니아가 특이한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메이저 캠퍼스인 버클리만 아니라 마이너 캠퍼스인 다른 캠퍼스까지도 전부 다 내셔널이거든요. 이런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캘리포니아밖에 없습니다. 메이저 캠퍼스하고 마이너 캠퍼스가 전부 다 내셔널인 경우는 캘리포니아밖에 없다. 그만큼 UC가 인기가 되게 높은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토플을 성적이 어느 정도 되면은 SAT를 면제해주는 학교들은 우리 관심이 없고 SAT가 몇 점 이상이면 토플을 인정해주는 학교들은 이 내셔널을 제가 비교한 걸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합쳐가지고 한 200개의 캠퍼스가 있습니다. 지금은 여기서는요, 편의상 리버럴 아츠는 뺀 겁니다. 리버럴 아츠 빼놓고 4년제 종합대학엔 200개가 있는데 4개의 그룹을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제일 어려운 학교부터 캘리포니아까지, 버클리까지, 그 다음에는 버클리 바로 밑에 학교부터 어바나 샴페인까지, 그 다음에는 어바나 샴페인 밑에 학교부터 미시간 스테이트까지,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들어가기 쉬운 내셔널, 뭐 유니버시티 콜로라도인가 뭐 그런데 그것도 또 캠퍼스 이름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겠죠. 자, 여기는 하여튼 간에 이름은 제가 기억하기 싫고 나눴죠. 이렇게 여러 개 학교 중에서 한 20 몇 개 학교가 SAT 성적이 어느 정도 이상이면 토플을 면제해 줍니다. 대표적인 게 여기 그룹 1에 있는 브라운인데요. SAT가 530인가? 이게 변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530인 적이 있었어요. 530, 560이면 토플이 면제인 거고 이 밑에 그룹 4에도 여러분요 SAT가 500인가 450이면 토플이 면제된 학교들이 있습니다. 이 목록표는 계속 이용할 건데요. 자, 그래서 이 내셔널 200개 정도 되는 내셔널 유니버시티에는 SAT가 몇 점 이상이면 토플을 면제해 주는 학교들이 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돼요. 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하시거나 아니면 컬리지 보드 홈페이지에 가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요. 컬리지 보드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각 대학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아까 US 뉴스에 가셔서 대학교 이름을 클릭하시면 그 대학교의 관련 자료를 금방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세 가지네요. 첫 번째는 대학교 홈페이지, 그 다음에 컬리지 보드 홈페이지, 그 다음에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의 그 홈페이지에 가시면 SAT가 몇 점 이상이면 토플을 면제해 주는지 혹은 그런 정책이 없는지 이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원래 우리 쪽으로 다시 가볼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미국 모든 대학들은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내셔널인 경우 한 20몇 개를 제외하고 SAT하고 토플은 서로 다른 시험이기 때문에 둘 다 보셔야 됩니다. 이건 뭐라고요?
논리적 분석력이나 사고력, 통찰력을 묻는 시험이고, 얘는 언어로서 영어 실력을 묻는 거죠. 얘가 왜 5년이고, 시험 유효기간이, 얘가 왜 2년이냐면요. 영어 사용 능력은 빨리빨리 변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누가요? 미국 사람들이. 그런데 사고력이나 분석력은 그렇게 빨리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SAT 성적은 5년간 유효이고 토플은 2년간 유효인 것은 토플 성적은 빨리빨리 변할 수 있다. 즉 영어 사용 능력은 빨리빨리 변한다는 거고 논리적 분석력은 그렇게 빨리빨리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두 개의 시험의 유효기간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여기 SAT하고 GP에서 말씀드렸죠. 표준화 시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SAT라고요. 그러므로 얘도 이름은 물론 SAT 서브젝트이지만 SAT 서브젝트하고 SAT는 비교해보면 SAT가 더 중요한 시험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SAT 서브젝트하고 AP를 비교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차이점. SAT 서브젝트는요, 그 SAT 서브젝트가 요구하는 그 과목을 고등학교 때 얼마나 잘 배웠는지 고등학교 과목 이수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등학교 시험인 거죠. 근데 AP는 이건 Advanced Placement예요. 즉 사실상 같은 과목이라도 같은 물리, 같은 화학, 같은 수학이라도 같은 뭐 경제학이라도 AP는 대학생용인 거고 사실 이건 고등학생용인 거죠. 그럼 AP는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냐면 네가 만약에 고등학교 때 AP를 몇 점 이상 들으면 몇 점 이상 받으면 그럼 우리 대학에 들어와서 관련된 과목에 무슨 과목은 안 더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빨리 졸업해가지고 등록금을 아껴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대학이 SAT 서브젝트하고 AP를 요구할 때 AP는 여러분요 recommended입니다. 네, SAT 서브젝트는 required예요. 모든 대학이 AP는 recommended고 SAT 서브젝트는 required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만약에 학교 홈페이지에 대학교 홈페이지에 AP나 SAT 서브젝트에 관한 얘기가 있으면 그러면 SAT는 required 된 상태로 요구할 거고 AP는 recommended 상태로 요구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학교가 들어가기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AP를 제출하지 않는 학생이 거의 없으므로 사실상 아까 클래스에서 클래스 1은 그 그룹 1은요 AP는 required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클래스를 다시 한번 볼까요? 잠깐만요. 그룹 1, 그러니까 가장 들어가기 어려운 학교부터 하버드나 MIT 정도 되는 거죠. 하버드나 MIT에서부터 UC 버클리까지는 사실은 AP가 required나 마찬가지다 그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SAT만 required 숫자 딱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가 3개, 2개, 1개나 0개. 학교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학교마다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그룹 1은 3개를 요구하고 SAT 서브젝트를요. 그룹 2는 2개를 요구하고 그룹 3는 1개나 요구하지 않고 그룹 4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요. 학교마다 다릅니다. 주립이냐 사립이냐 어떤 상황이냐 역사가 어떤 게 다를 수 있어요. 자, AP는 recommended고 여기는 AP가 recommended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그룹 3하고 4에는 AP를 recommended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룹 1은 AP가 3개가 recommended고요. 그룹 2는 한 2개나 1개 정도 recommended고요. 그룹 3나 4는 AP를 recommend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별로. 학교마다 다르므로 가장 안전한 것은 뭐냐면 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거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자, SAT하고 SAT 서브젝트 설명해드렸어요.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우리가 SAT 스코어를 맥시마이즈 할 거냐? 요거는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거니까 그 다음 페이지 가볼까요? 예, 크리티컬 어나리시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전에 제가 사실 농담식으로 말하는 건데요. 근데 농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농담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SAT 성적을 최대로 할 거냐 그럴 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빠른 방법이죠. 일리걸 테스트를 보는 겁니다. 주로 압구정 근처에 있는 학원들이며 압구정에 있는 학원들이 약 80%가 그렇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7, 80%가. 이게 뭐냐면 해킹을 해가지고 불법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출제하지도 않은, 아직 시행하지도 않은 시험 문제를 미리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셔서 저 2020년 8월 달에 시험 볼 건데요. 2020년 10월 달에 시험 볼 건데요. 그러면 2020년 8월 달 문제를 주는 거죠. 2020년 7월 달, 10월 달 문제를 주는 거죠. 이걸 테스트를 보는 겁니다. 두 번째, 소위 말해서 쪽집기 학원을 다니는 겁니다. 쪽집기 학원이라는 건 뭐냐면요. 시험 문제 중에서 설명하기 쉽고 관리하기 편한 문제만 쭉 모아서 그것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시험 문제 중에서 자, 쪽집기 학원이 어떻게 수업하는지까지도 옛날에는 자세하게 설명했었는데 요즘에는 굉장히 많은 학생들 학부모들이 잘 알고 있어서 설명지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쪽집기 학원. 자, 쪽집기 학원이 어떻게 수업하는지를 알고 싶으시면 이것도 요거는 팟캐스트 아직 안 올라갔고요. 팟캐스트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쪽집기 학원의 수업 방식. 그래서 쪽집기 학원에서 수업 들으면 왜 700을 넘지 못하는지, 쪽집기 학원에서 올릴 수 있는 최대 성적이 670 정도 되거든요. 670, 680 정도 되는데 왜 쪽집기 학원에서는 700을 넘지 못하는지 그래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우리는 쪽집기 학원 다니는데 700 넘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쪽집기 학원에서 올려줄 수 있는 점수가 670, 680밖에 안 된다는 거지. 학생이 그 능력을 넘어서서 학생이 잘해서 올라가는 건 못 막는 거죠. 쪽집기 학원에서 학생이 너무나 잘해서 700을 넘는 건 막을 수는 없어요. 근데 학생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학생한테 능력을 부여해서 점수를 올릴 수 있는 점수는 670, 680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너무나 개괄적 설명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팟캐스트에 올리겠습니다. 이건요. 세 번째. 실력을 키우는 거죠. 그리고 2020년 개화능어학원은 안 하고 이렇게만 하겠다는 겁니다. 실력이라는 게 뭐냐? 실력이라는 게 뭐냐를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죠. 실력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분석적 비판력을 키우는 겁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 학원들이 자기가 다 분석적이래요. 다 논리적이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뭐가 어떻게 논리적인지 아무데도 써 있지 않아요. 뭐가 어떻게 논리적인지 아무런 글도 없고 아무런 동영상에도 없고 아무런 팟캐스트에도 없어요. 그냥 논리적이라 분석적이래요. 논리적이라 분석적이라는 그 말은요, 논리적, 분석적이라는 말은 뜬구름 잡는 말입니다. 논리적이나 분석적이라는 말을 실제 예를 통해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은 논리적이거나 분석적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논리적이거나 분석적이라는 말을 실제 예를 통해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은 실제로는 논리적이거나 분석적이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바로 반증이죠. 그럼 논리적이나 분석적이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 자, 세 가지 요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논리적이나 분석적이라는 그 예는 뭐 수십만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가장 중요한 예는 뭐냐면 첫 번째, 논리적이나 분석적이라면요 반드시 컴패리즌 카운트가 나타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문이든지 어떤 문제이든지 어떤 내용이든지 간에 그 내용의 공통점 두 개 내용을 비교하면서 차이점 두 개 내용을 비교하면서 이런 내용이 없다면 수업 내용에 그는 분석적이지 못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게 시험 문제까지 사용됩니다. 시험 문제까지. 그리고 이게 시험 문제까지 사용된 것은 네이버 칼럼에 자 게시하고 있는데 지금요. SAT 분석력 혹은
SAT 논리적 분석력 혹은 개관능이 자기 이름을 잘못 썼네요. 서류 봤대. 유학사정 치시게 되면 그러면 컴퓨터 컨트러스트가 왜 중요한지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개괄적으로 전체를 다 설명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아주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들은 지금 설명드리는 이렇게 컬럼이나 네이버 컬럼이나 네이버 블로그 같은 거 검색하시면 되죠. 아니면 팟캐스트에 다 지금 실어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 크롤 어널리시스의 첫 번째 특징은 컴페어션 컨트라스트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cause and effect예요. 원인과 결과. 그러니까 어떤 설명을 하는데 무엇인가의 공통점이나 무엇인가의 차이점 혹은 무엇인가의 원인이나 결과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그 수업은 논리적이지도 분석적이지도 않다. 그 얘기입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SAT의 모든 문제가 다 아주 강하게 혹은 약하게 이 두 개랑 연관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일단 말장난. 그러니까는 뭔가 어떤 단어가요, 중요한 단어가 반복적으로 계속 똑같이 쓰였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수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거는 SAT 시험도 아니고 SAT 문제도 아니고 그건 대학 교육도 아닌 거죠. 중요한 단어는 반복 쓰인다는 게, 중요한 단어는, 중요한 표현이나 단어나 아이디어는 다른 단어로 바뀐다는 게 바로 특징입니다. 이 세 가지가 논리적 분석의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예를 볼까요? 예를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데요. 뭐가요? 역사는 반복된다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문장에 지금 세 개의 중요한 부분이 있죠? 하나, many. 두 번째, believe. 그 다음에 내용은 history repeats itself.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거냐면요. 이 comparison contrast 예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문장이 저렇게 생겼는데, 첫 번째 문장이 이렇게 쓰였는데, 이 글이 앞으로 어떤 내용으로 발전할지를 모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왜죠? 저자가 첫 번째 문장에서 이렇게 many처럼 many, all, most, few, 어제 여러분요, number. 맞죠? 저자가 첫 번째 문장에서 number나 아니면 amount를 사용했다는 것은 뭐 하고 있는 거냐면 바로 comparison in number라는 겁니다. 숫자나 아니면 양적으로 비교를 한 거예요, 지금. 무슨 비교를 한 거냐면, 많은 사람들이 역사는 반복된다고 믿는다.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다. 그런 얘기죠. But I don't believe that. 자기하고 many를 비교한 거예요, 딱요. 자, 어떤 경우라고 그러니까요. 첫 번째 문장이 왜 중요하죠? 첫 번째 문장이 왜 중요한 거냐면요. 첫 번째 문장은, 비록 첫 번째 문장에 theme이 드러나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theme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를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첫 번째 문장이 theme과 아무 상관도 없는 그런 문장은 없습니다. 비록 첫 번째 문장에 theme이 없다고 하더라도 첫 번째 문장은 theme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힌트라도 갖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theme 뭘까요? 이제 뭐가 궁금하겠죠, 여러분요? 그쵸, cause and effect예요. 왜요? 저자가 왜 역사는 반복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느냐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theme 뭐죠? 저자가 역사는 반복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유, 그게 바로 theme이에요. 그러니까 이 첫 문장 하나 보고 알 수 있어요, 이렇게요. 만약에 읽어보니까 그게 안 나왔다고요? 저자는 미친 사람입니다. 혹은 이 글을 쓴 사람은 네이티브 스피커가 아닙니다. 두 번째, 우리가 단어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단어는 여기 지금 없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 세 가지가 그렇게 어널리시스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지, 이 세 가지만 가지면 해결되는 건 아닌 거죠. 예를 들면, 단어를 모르면요, 단어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으면요, 단어를 보기만 하면 겁이 나면요, 그러면 제대로 시험을 못 볼 거니까, 공부도 못 할 거니까, 단어를 잠깐 볼까요, 그러면요. 자기가 원래 어떤 이상한 단어가 나왔을 때, 자, 여기 이상한 단어죠? 없는 단어입니다. 벌써 스펠링을 보시면 이 존재하지 않는 단어를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단어 왜 스펠링 이상하게 써놓은 거냐면, 아무도 알 수 없는 단어라는 걸 예로 든 겁니다. 없는 단어니까. words like JD, 발음도 안 되네요. 그쵸? 지때, nobody's gonna pronounce that. 이렇게?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이상한 스펠을 써놓은 건 뭐냐면, 이건 사람들이 아는 단어가 아니다. 이걸 강조한 거예요, 지금요.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떤 단어를 딱 보면은요, 자기가 원래 이 단어를 알고 있는 단어냐, 혹은 모르는 단어냐, 이거에 신경을 써요.
자, 그럼 SAT에서 묻고 싶은 건 뭐냐면 vocab in context예요. 문맥상의 단어의 뜻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이 단어의 원래 뜻을 모르고 있는 학생도 글의 흐름으로 단어의 뜻을 예측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그 단어의 뜻을 알고 있는 학생도 글의 흐름을 잘못 봐갖고 잘못된 단어의 뜻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문제를 틀릴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이 단어가 원래 무슨 뜻인지 몰랐던 학생인데도 글의 흐름으로 단어의 뜻을 예측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이 단어의 뜻을 원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흐름을 보지 못해갖고 엉뚱한 뜻으로 지문을 해석해갖고 틀릴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문을 이해해갖고 그건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이 좀 더 심한 것뿐이지 멍청하다면 미국인도 마찬가지예요. 멍청하다면 미국인도 자기가 알고 있는 단어이지만 컨텍스트 잘못 읽는 바람에 단어의 뜻을 잘못 봐갖고 글의 흐름을 판단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문제 틀리는 거죠. 그럼 학교 못 가는 거죠. 자, 그럼 이 말 왜 하는 거냐면요. 자, 이 단어는 여러분 저를 본 단어라고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밖에 없습니다. 이 단어는 글의 흐름상 뜻을 알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두 가지인 거죠. 컨텍스트의 흐름으로 이 단어의 뜻을 예측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두 번째, 컨텍스트상 이 단어는 중요한 단어냐 아니냐 이렇게 해요. 첫 번째 뭐라고요? 컨텍스트를 보고 단어의 뜻을 예측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두 번째 뭐라고요? 컨텍스트를 볼 때 중요한 단어냐 알 필요가 있는 단어냐 중요하지 않은 단어냐 이걸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고 싶은 거냐면 그래서 자기가 평소에 보는 소설 자기가 평소에 보는 잡지 학교 숙제 학교 교재에서도 똑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자기가 모르는 단어가 나타났을 때 이게 컨텍스트로 이해할 수 있는 단어냐 없는 단어냐 혹은 이게 컨텍스트상 중요한 단어냐 안 중요한 단어냐 그걸 구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구별하고 싶어지게 만든 다음에 질문까지 받습니다. 수업 시간에 배우지 않은 거니까요. 네이버 카페예요. 네이버 카페. 아마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카페나 블로그 중에서 원래 그 블로그나 카페가 만들어진 목적, 다시 말하면 학생의 실력 향상만을 위해서 노력하는 유일한 카페로 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카페들은요, 수다, 헛소리, 광고, 그 다음에 불법문제 사고팔기로 꽉 차 있어요. 후기 서로 왔다 갔다 하기 이렇게. 자, 다른 블로그나 사이트는 뭐라고요, 여러분요? 수다, 광고, 헛소리, 그 다음에는요, 불법문제 사고팔기로 꽉 차 있다 그 얘기입니다. 후기를 서로 주고받기. 우리는요, 실력 향상을 위해서 딱 노력한다 그 얘기죠. 자, 여기다가 뭘 올린다고 그러니까요. 어떤 단어를 딱 보고 아직 답이 안 나왔어요. 그 단어를 문맥으로 글의 흐름으로 뜻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냐 없는 경우냐를 비교하는 거죠. 그 비교하는 게 뭐죠? 바로 컴패스 앤 컨트라스트예요. 이게 논리적 분석력입니다. 그러니까 컴패스 앤 컨트라스트를 계속적으로 하게 되면 학생이 자기도 모르게 논리적으로 분석적이 되어서 논리적 분석력을 요구하는 시험이나 SAT 같은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낼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사실은 SAT뿐만이 아니고요, 여러분요. 생각을 해야 되거나 무엇인가를 연구해야 될 때 SAT에서 배운 이런 SAT에서 갈고 닦은 논리적 분석력이 큰 도움이 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그게 케미스트리든 피직스이든 뭐든지 간에 제가 이제 예를 들 때 케미스트리와 피직스가 먼저 나온 이유는 제가 전공자이기 때문이죠. 무슨 뭐 사이콜로지나 소시올로지가 먼저 나오면 되는데 근데 이게 입에 붙어가지고 케미스트리가 두 번째는 글의 흐름으로 볼 때 이 단어가 중요한 단어냐 중요하지 않은 단어냐 그거를 자기가 한번 생각해 보고 그 예를 잡지, 소설, 학교에서 숙제, 학교 교재에서 한번 사용해 본 다음에 여기다가 자기 생각이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받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야지만 발전하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배운 게 잡지, 소설, 그 다음에 학교 교재에 그대로 적용돼야지만 그 수업은 의미가 있는 수업입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기꾼들이 누구냐면 이론과 실제는 다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기꾼들입니다. 이론과 실제는 같아요. 이론이 뭐죠? 수업 시간에 배운 거. 그럼 실제가 뭐죠?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 수업 시간에 배운 게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에 그대로 적용돼야 됩니다. 뭐가 이론과 실제가 달라요? 사기꾼들이 진짜. 자기네가 모르겠다 그런 얘기죠. 자기네가 가르친 게 어디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모르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론과 실제는 다르다고 말하는 것은 저는 사기꾼이에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원래 우리로 돌아와서 다 지우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 글의 흐름으로 볼 때 알 필요가 있는 단어일까요? 몰라도 괜찮은 단어.
그래서 몰라도 괜찮다는 거죠. 이건 for example에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예, for example 설명하다 나온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예의, many의 example인 겁니다. 즉, 저자가 반박하려고 하는, 저자가 반대하려고 하는, 저자가 반대할 게 뻔한 내용의 example이므로 그래, theme과는 직결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지 않는 한 사실상 알 필요는 없는 거죠. 글의 흐름상.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고요? theme과 직결되지 않은 단어들은 묻지 않을 거거든요. 그치? 글의 흐름상 중요한 단어냐 안 중요한 단어냐를 구별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글의 흐름상 theme과 직결된 단어인지 아닌지를 이해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글의 흐름상 중요한 단어인지 안 중요한 단어인지를 구별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글의 흐름상 중요하지 않은 단어는 안 물어볼 거거든요. 그치? 그러니까 vocab in context에서 출제되는 거의 모든 단어가 거의 예외를 본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주제랑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뭘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거 설명하는 게 바로 실력을 키우는 수업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게 뭔데요? comparison, contrast하고 cause and effect랑 직결된 설명을 하는 거죠. 또 한번 예를 볼까요? 두 번째 예입니다. It has been argued that history repeats itself. 여기에서도 똑같아요, 여러분요. 뭘 비교한 거예요, 이제는요? has been, 이걸 비교한 겁니다. 뭐라고 쓰는 거냐니까요? compare and contrast in time의 time. 시간을 비교한 겁니다, 시간. 지금까지는 that year라고 그렇게 주장되어 왔지만, 지금부터는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아니라는 말이 여기서 포함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또 뭐가 중요한 거죠? 저자는 왜 history가 repeats itself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지, 지금부터는 왜 아닌지를 이유로 설명해야 되는 거죠. 또 cause and effect가 theme이 된 겁니다. 첫 번째 뭐 한 거라고요, 여러분요? comparison in number. 두 번째는요, comparison in time. 첫 번째는 comparison in number, 두 번째는 comparison in time. 이렇게요. 세 번째 볼까요, 그러면요? It seems as if energy crisis is impossible to handle. 자, 음모처럼 보입니다. 에너지 크라이시스가, 그러니까 이거 왜 대문자 썼을까? 소문자입니다, 소문자. 이게 에너지 위기가 이게 우리가 다루기에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맞죠? 어디를 보고 여러분 글의 흐름 하나 할 수 있을까요? 이건 뭘 컴퓨터생 컨트롤 생각할까요,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 hypothesis하고 fact입니다. seems as if 첫 번째 문장에 seems as if 이런 표현이 있으면 그런 거 그렇게 보인다 그러면 저자는 그런데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겉으로도 그렇게 보이고 실제로도 그렇게 보인다. 그러면 글이 힘이 뚝 떨어지고 글을 쓴 사람은 네이티브 스피커가 아닌 것으로 보이며 글을 잘 못 쓰는 사람으로 보이거나 아니면 잘못된 글인 겁니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1번 example, 2번 example, 3번 example을 계속적으로 다루는 거죠. example 몇 개 있냐고요? unlimited. 다 다룰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문제를 자세하게 풀면서 여러 가지 지문의 종류를 대하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문의 종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history, psychology, scientific discourse 이렇게 여러 가지를 다루면서 한 10개에서 한 10개의 지문과 30개의 지문인 것을 하게 되면 학생은 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때 10개 정도면 충분한 학생이 있고요. 한 2개도 충분한 학생이 있고요. 100개도 안 되는 학생이 있어요. 그렇죠? 학생이 이 세 가지를 받아들이는 능력입니다. 이건 평소에 얼마만큼 어려운 내용을 좋아하고 디베이팅을 좋아했으며 평소에 얼마만큼 어려운 내용에 많이 적응해 봤는지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거를 좋아하는 학생들 최악입니다. 최악. 그래서 SAT는요. 여러분 단기간에 성적 올릴 목적이라면 사실은 영어 실력이 얼마나 좋으냐 나쁘냐는 큰 차이가 없고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얼마나 노력 분석력 이런 것들을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compare and contrast, cause and effect, paraphrasing 연습을 직접적으로 해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읽는 글에서 compare and contrast가 강하거나 자기가 읽는 글에서 cause and effect가 강하거나 자기가 읽는 글에서 paraphrasing 강한 글을 만났을 때
그걸 얼마나 잘 받아들였냐가 결정한다 그런 얘기죠. subconsciously. 그쵸? 잠재의식적으로요. 또 다른 일 한번 봐볼까요, 그러면요? 지우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이 세미나의 첫 번째 부분이 2020년 서머 SAT를 설명하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 중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적을 올릴 거냐. 이 개관어 어학원에서 어떻게 성적을 올리는지 그 성적을 올리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해볼까요? The government built many more highways. 그러니까 실제 지문은 이건 사실 토플 지문이었는데요. 정부가 훨씬 많은 고속도로를 지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답이 뭐였냐면 이렇게 밑줄 쳐놓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답이 뭐였었냐면 There are people who are working for the common good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이게 답이에요. 이런 걸 뭐라고 하는 거냐면 다른 말로 말씀드려 볼게요. 지문에 있는 내용을 갖고 문제를 만들었겠죠? 그러니까 지문에 있는 내용이랑 문제에 나와 있는 내용이랑 선택지랑 같은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런데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는 똑같은 거의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문의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었는데 선택지에 있는 답안지에 있는 답. A든 B든 C든 D든 그 답의 내용이 지문의 내용과 같은 거라고 주장하는데 ETS가 SAT를 만드는 회사가 그런데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없다고요. 그럼 어떻게 바뀌는지 볼까요? 여러분, 가만히 뭘 바뀌었죠? P 맞죠? 정부가 어떤 일을 했다는 건 정부 속에는 사람들이 한 거예요? 정부의 기계가 한 거예요? 정부의 종이 쪽지가 한 거예요? 정부 빌딩이 한 거예요? 이게 맞죠? 그러면요. 하회가 뭐죠, 여러분요? 공공의 이익이요. 그러니까는 가버먼트가 people로 바뀌었고 하웨이가 커먼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토플에 나와 있었던 옛날 토플 시험 문제 중에 하나였었어요. 보시는 분들이 학부모들이 많기 때문에 영어에 익숙하신 분들은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짜증날 수 있으므로 SAT 시험 문제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수업 시간에 중점적으로 다루는 걸 보고 우리가 크리티컬 어널리시스라고 부른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싫으면 쪽집게 학원을 가거나 아니면 불법 문제를 본다 그 얘기죠. 쪽집게 학원을 가거나 불법 문제를 본다. 불법 문제는 돈을 많이 내야 되고 쪽집게 학원은 성적이 어느 정도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는다. 쪽집게 학원은 670, 680까지 올라가지 않는데 이유는 이걸 전체를 다 설명하는 이런 세미나에서 힘드니까 팟캐스트에다가 올리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끝났네요. 근데 이제 빠진 게 있어요, 아직까지. 우리 여기까지 한 거죠, 지금요. How do we maximize SAT score? Three different ways. 첫 번째는요, 불법 문제를 본다. 두 번째는요, 쪽집게 학원을 다닌다. 세 번째는요, 진짜 실력을 늘린다. 실력을 늘리려면 일로 온다. 실력에 관심이 없으면 딴 데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제발 여기 와서 쪽집게 학원을 운운하거나 불법 문제를 보여달라고 하면 여기는 쪽집게 학원도 아니고 불법 문제를 사용하는 학원도 아닙니다. 불법 문제는 불법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냥 양심의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불법 문제를 사용하는 바람에 정상적으로 성적을 내서 대학교 들어가는 어떤 학생들을 방해한 거잖아요. 그따위로 살면 절대로 뒤가 안 좋습니다. 그러므로 이건 신념과 철학의 문제인 거지 뭐 불법이라서 불법이 어쩌고 저쩌고 그게 문제가 아니다 그런 얘기죠. 두 번째 쪽집게 학원은 성적이 700을 넘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쪽집게 학원이 700을 넘기지 못하는 이유를 막 설명하고 싶은데 근데 지금 그게 너무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팟캐스트로 옮겨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6분까지 했는데 6분이 끝이 아니에요. SAT하고 컬리지 에듀케이션하고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 제가 박사학위가 없어서 그래서 이렇게 SAT를 수업하기도 하고 있지만 세 가지 있는데 세 번째 이유는 말 안 할 거고요. 그건 개인적인 이유라서. 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SAT만큼 대학교 교육에 아주 확실하게 도움이 되는 그런 준비가 없어요. 왜냐면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그런 책,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교육 과정의 초점이 바로 뭐냐면 바로 논리적 분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SAT는 컬리지 에듀케이션의 절대적인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적이 되게 잘 나오는 학생은 들어가서 공부하기 쉬울 거다 그 얘기죠. 그러므로
SAT 성적은 안 나왔는데, 잘 안 나왔는데, 대학에 참 운 좋게 다른 게 참 좋아서, 뭐, GPA 등 다른 게 뭐, 봉사활동도 좋고, 다 좋아서 대학에 들어간 학생들은 각오해야 됩니다. 왜냐면 학교 다니기 힘들 거거든요. SAT는 대학에서 좋은 GPA를 받고 학교를 잘 다니는 성공적인 대학 생활을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인자입니다. 강조했어요? 자, 그러면. 근데 SAT 성적이 안 올라가면 어떡하죠? 기억하세요, 이거요. 근데 그렇다고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근데 끝이 아닌데, 끝이 아닌 게 이거랑 상관이 있어요. 자, 여기 원래 뭐가 있었죠? 그쵸? What if SAT score doesn't go up? 이렇게요. 자, 이때 학부하고요, 그 다음에 대학원의 차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왜 이렇게 중요한지 설명하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학부만 졸업하고 끝날 거면 학부 GPA가 참 중요하지만 만약에 대학원을 갈 거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학부 GPA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대학원을 갈 거면 이제 대학원 GPA가 혹은 대학원을 어딜 나왔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대학교를 나오는 순간 고등학교는 어디 나왔냐는 중요한 게 아니지만 대학원을 나오는 순간 이제 대학교는 어디 나왔냐가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개가 전공이랑 상관이 있어요. 전공이랑요. 메이저랑요. 어떤 상관이 있는 거냐면 어떤 전공은 대학원을 반드시 가야만 하고 어떤 전공은 대학원을 안 가도 됩니다. 그러니까 대학원을 반드시 가야만 할 전공이라면 대학원을 반드시 가야만 할 전공이라면 꼭 학부를 무지하게 좋은 데를 가서 학부를 들어가기 어려운 데를 가서 고생할 필요는 없다. 그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제 감 잡으셨겠지만 잠깐만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요. 저 칠판에다가 한번 점검을 한번 써볼게요. 자, 누가 반드시 대학원 가야 되는 거죠? 엔지니어링하고 소시올로지 하고요. 그렇죠? 소시올로지예요. 엔지니어링은 학부만 나와도 사실상 큰 문제가 없습니다. 취직할 때도 되게 많고. 근데 소시올로지는 만약에 학부만 나오게 되면요. 제가 맨날 하는 말인데 굶어 죽거나 아니면 그냥 굶어 죽거나네요. 그렇죠? 그냥 굶어 죽거나 아니면 어렵게 굶어 죽거나 둘 중에 하나네요. 그러면 이건 여러분요. 이과 문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시나그래피 해양학 그 다음에 이거는 경영대죠. 그죠? 경영학. 자, 누가 반드시 대학을 나와야 되는 거죠? 누가 반드시요? 이거는 만약에 학부밖에 안 나왔으면요. 굶어 죽거나 아니면 고등학교나 중학교에 생물 선생님을 하거나 아니면 고등학교, 중학교에 생물 선생님을 하다가 굶어 죽거나 셋 중 하나입니다. 오시나그래피. 그러므로 자기가 SAT에 엄청난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나는 학부로 끝내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학부로 끝낸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나는 내가 학부로 끝내도 괜찮을 전공을 하겠다는 걸 알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참 슬픈 게 뭐냐면요. 어느 대학을 갈 거나 혹은 어느 전공을 할 건지를 성적이 나와보고 결정한다는 겁니다. 참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먼저 대학이랑 전공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결정한 대학이나 전공을 볼 때 나는 이번 여름방학에 죽기를 각오해야 되겠다. 아, 난 이번 여름방학 때 그냥 슬슬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같이 하다가 뭐 안 되면 거기에 맞는 걸 가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은 거죠. 그때 이 대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 대학에 간다고 치고요. 얼마나 들어가기 쉬우냐면요. 2.7 절대 안 떨어집니다. 무슨 봉사활동이고 뭐 다 필요 없어요. 이렇게 좋은 대학이 세계적인 수준의 아카데미 퀄리티를 갖고 있는 이렇게 대학이 이렇게 들어가기 쉽다는 것은 정말 미국은 복받은 나라다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 대학이 뭐냐면 이 정도의 학부만 나오게 되면
여러분 대학원만 잘 간다면 자기 전공에서 미국에서는 결국은 세계 최고인 거죠. 세계 최고의 대학원에 들어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미시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를 나왔는데 성적이 충분하다면 수학과 어디 갈 수 있다는 거죠? MIT. 미시간 스테이트를 나왔는데 성적이 충분하다면 아키텍처 어디 갈 수 있다는 거죠? 하버드. 미시간 스테이트를 나왔는데 바이오케미스트리 만약에 성적이 괜찮다면 어디 갈 수 있다는 거죠? 존스 홉킨스. 자, 미시간 스테이트를 나왔는데 성적이 좋아요. 그러면 저널리즘 어디 갈 수 있다는 거죠? 노스웨스턴. 이렇게 해요. 자, 미시간 스테이트를 나왔는데 성적이 좋아요. 에듀케이션 어디 갈 수 있다는 거죠? 콜롬비아. 이렇게 해요. 자, 미시간 스테이트가 성적만 나왔을 때 괜찮으면 이 대학교 성적입니다. 자기 전공으로 가장 들어가기 어려운 대학원에 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바로 마지막 학교입니다. 여기가 90몇인가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대학교 들어가는 건 이렇게 쉽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가 만약에 대학원을 갈 게 뻔하다면 미시간 스테이트 정도만 가도 전혀 문제될 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자, 대학원을 갈 게 뻔하다면 미시간 스테이트 정도만 가도 전혀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 미시간 스테이트가 이렇게 좋은 학교인 미시간 스테이트가 그런 아카데믹 퀄리티가 좋은 4.0에 2.7 절대 안 떨어져요. 진짜 여러분 에세이를 걱정하시는 분 많은데 제 말 꼭 거짓말인 것 같을 거라고 느껴지는 건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지 할 수 없죠. 뭐 사실은 사실이니까. 이 대학교 에세이 어떻게 쓰면 되냐고요. 사실 나는 테러범이다. 너네 나 받아주면 다 죽었다 이제 이렇게만 안 쓰면 돼요. 에세이도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들어가기 쉬워요. 점수 별 이것밖에 안 되죠. 무슨 뭐 다른 프로파일도 전혀 거의 필요 없죠. 그런데 이 학교에 들어가서 학교 공부만 잘하면 들어가서 성적만 잘 받으면 그러면 자기 전공으로 가장 들어가기 어려운 대학에 가는데 아무런 문제도 없어요. 제가 지금 한 번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면 여러분 이 클래스 그룹 1에 가셨어요. 그룹 1에 가셔서 그 교수들 한번 학력을 쫙 보세요. 미시간 스테이트 나온 사람이 40%가 넘을걸요. 여기 교수하는 사람들 중에서 미시간 스테이트를 학부를 나온 사람이 전체 교수의 한 40% 가까이 될 거라고요. 그렇게 좋은 학교예요. 그런 학교가 몇 개가 몇 개 돼? 90. 미시간 스테이트만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요. 그런 학교의 마지막 학교가 미시간 스테이트라는 거지. 그러니까 미국에 그런 학교가 90개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90여 개나. 그런데 그 마지막 학교인 미시간 스테이트가 이렇게 들어가기 쉬우니 미국은 복 받은 나라다 그 얘기입니다.